자, 기본 강의 시작합니다. 이제 기본 강의는 우리 교재를 작년과 달리 이제 상법 정리, 조문집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제 올해 문제도 보니까 조문집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제 문제의 지문 구성은 조문과 판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판례는 이 조문에 대한 해석이 되겠고, 그 최판을 포함해서 이 판례를 잘 아시는 것도 좋죠.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이 조문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조문집을 기본 교재로 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상법 개정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 조문집을 바탕으로 판례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 강의는 다소 이 상법에 대한 지식이 조금은 있다는 전제로 제가 수업을 하기 때문에, 혹시 초심자인 경우에는 다소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막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제 카카오톡 아이디입니다. 다 영문이에요. 자, 여기로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응답을 보내드리니까 편하게 질문하시고, 수업 시간에 약간 타이밍을 놓쳤을 때 이걸 내가 올라서 고민하는 시간을 들이지 마시고, 아니면 뭐 교재를 찾는다던가 뭐 이런 시간을 들이지 마시고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는 게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물론 이 법조문의 체계는 이제 일반적인 교과서의 체계와 조금 달라요. 다르지만 최대한 이해가 편하도록 제가 순서를 조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도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것을 정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조문만 보다 보면 우리가 객관식, 선택형만 정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걸 이해한다는 것은, 그 조문을 이해하고 여기에 적용되는 판례를 이해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 사례를 해결하는 능력도 키우게 됩니다. 특히 이 중요 판례들이 뭐 다 중요한 건 아니죠. 뭐 반복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리딩 케이스에 해당하는 이 중요 판례가 등장할 때에는 제가 이 사실관계를 해설하면서 얘를 답안 구성하는 것도 같이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방향을 내가 이제 선택형 말고 이제 사례형을 준비하면서 곁다리로 선택형도 해야지, 이런 방향을 잡지 마시고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면서 특히 주요 논점에 대해서는 사례 답안 구성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진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조 보시면은 이 표제 제목이 상사 적용 법규예요. 그러니까 자, 1조 상인 간의 일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조문을 보기 전에 이 조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를 보려면 이 상사 적용 법규의 얘기를 알아야 돼요. 이걸 위해서는 상법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형식적 의미의 상법,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상법으로 구별되는데, 형식적 의미의 상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상법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이름만 가지고 곤란한 거잖아요. 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의 상법은 반면에 명칭, 형식을 불문하고, 기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기업은 개인 기업과 그리고 법인 기업이 다 포함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업에게 적용되는 특유한 법체계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체계를 골라낸 것이니까 실제로는 얘가 중요하고, 그렇죠? 얘가 중요하고 얘가 어떻습니까? 상인 간의 혹은 상인과 비상인 간의 분쟁에 적용되는 법체계의 총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상법이 존재하는 형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니까 상법의 법원이라고 부르죠. 법원이라는 글자는 줄임말이에요. 법의 연원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해당하는 것은 상사재정법, 상사관습법, 그리고 상사자치법. 얘네들은 명백히 법원에 들어가는 애들이고,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보통거래 약관입니다. 약관이 법원에 해당하느냐, 즉 실질적 의미의 상법의 존재 형식에 들어가느냐는 약관의 구속력, 약관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왜 구속되는가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견해가 나뉘게 됩니다. 규범설이라는 것은 약관은 일종의 상관습으로 작용하는 것이니까 상관습법에 준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규범설에 따를 때는 법원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법처럼 작용하는 거니까. 그런데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 합의에 따른 것이다 라고 보게 되면 약관은 단순히 미리 준비한 계약서 서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법원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학설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의사설이라는 학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조문을 한번 볼게요. 상사에 관하여 본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중요한 단어는 민법입니다. 민법. 마지막에 민법이 적용되는구나. 자, 제가 상법의 법원을 설명드렸는데 1조는 적용 순서에 대한 것이고 법원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상법 자체나 해설의 2번에 보시면 상관습법은 법원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민법이 있다는 점에서 이건 법원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자, 그럼 민법은 왜 있느냐? 3번 보세요. 일반법으로서 상법의 규정이 없을 때 어떻게 적용된다? 보충적으로 적용되고 그나마도 누구보다 순서가 뒤집니까? 상관습법보다 순서가 뒤진다는 거예요.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이유는 뭡니까? 민법이 상법의 일반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행위능력, 의사능력 이런 것들 전부 다 민법이 적용되는 거죠. 근데 그 민법도 경우에 따라서 상인에게 적용되긴 하지만 이걸 법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상법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죠. 상인에게 적용되는, 기업에게 적용되는 특유의 법체계인데 민법은 어때요? 말 그대로 일반 사법이기 때문에 상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규정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 의미의 상법, 즉 상법의 법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은 제가 상법의 법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놨어요. 법원의 의미가 실질적 의미의 상법이 존재하는 형식이라는 점, 그리고 얘네 세 가지가 법원에 포함된다는 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보통거래 약관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견해 대립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규범설은 법 규범에 준하는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법원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의사설은 미리 준비한 계약서 서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동의해서 약관의 내용을 읽고 내가 이해하고 동의했기 때문에 너를 구속하는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법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고, 이것이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사례를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약관에 대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설의 관점에서 이 사례를 풀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의사설의 관점에서.
X 보험사가 있고 여기 A라는 보험 설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A와 B, A의 이제 권유로 B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설계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얘네 둘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설계사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뭘 보여줍니까? 약관을 명시하고 설명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물론 이 약관을 명시 설명할 의무는 보험사의 의무예요. 보험사의 의무지만 대리인이 아니지만 이 대리권이 없습니다. 대리권이 없죠. 원칙적으로. 이건 보험법할 때 얘기할게요. 이거는 이 설계사에 의해서 명시 설명 의무가 이행되는 것도 판례는 보험회사의 의무 이행으로 인정합니다. 얘가 약관 설명했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약관의 내용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얘가 들은 내용은 뭐냐면 3천만 원까지 상해의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시고 그리고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이 그것을 담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B가 스스로 부담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근데 B에게 사고가 일어났다. 보험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해가 일어났겠죠.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3,5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는 B는 이렇게 이해한 B는 이렇게 설명을 들은 B는 보험회사에게 얼마를 청구했겠어요? 초과하는 500만 원을 제외하고 3천만 원을 청구했단 말이죠. 근데 보험회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약관의 내용 중에 상해 등급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등급이라는 게 있고, 이 상해 등급에 따를 때 900만 원까지만 뭡니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놀랐겠죠. 한 번 더 놀랐다.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느냐? 보험 설계사가 설명한 내용과 뭐가 다른 겁니까? 약관의 내용이 다른 거죠. 그러나 판례는 어떻게 봤다고? 약관이 왜 당사자를 구속한다고 봤다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게 내용이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얘는 설명 들은 대로 어디 갔어?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한 거고 이게 계약 내용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약관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합의한. 근데 얘는 뭐에 합의한 겁니까? 이 내용에 합의했다는 거죠. 이 사례를 의사서를 대입해서 풀면은 3천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900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설명한 대로 3천만 원을 지급해라. 물론 그렇게 설명을 들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은 B한테 있어요. 이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들었다. 자,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판례의 입장인데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예외라는 게 있어요. 이 내용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정리하면 설명한 내용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니까 설명한 내용과 뭐가 다르다면 약관의 내용이 다르다면 설명한 내용이 우선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우선하게 되고 만약에 설명을 하지 않았다 아예 그러면 이것은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면책 약관이라고 해서 이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안 했다. 그럼 원칙적으로는 그 내용을 가지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현재 대법원 태도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버리다 보면은 보험계약의 특성 중에 단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체성이 뭐냐면 보험이라는 것은 이렇게 유사 동일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단체로 구성하는 거예요. 하나의 집단으로 묶는 거죠.
동일한 위험 집단으로 묶고 이 사람들의 사고 발생 이런 것들을 통계로 계산을 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고 뭐 그런단 말이죠. 여기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동등하게 대해야 돼요. 그렇죠? 동등하게 대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 설계사가 어떤 내용을 설명했냐, 다르게 설명했냐 이것에 따라서 동일한 보험계약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설계사가 멀쩡한 놈이냐에 따라서 나쁜 설계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런 거 얘기 안 해주고 계약 내용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판례는 요 의사설의 예외를 그거를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사설의 예외를 두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중요한 내용인데 설명하지 않아도 이건 당연히 계약의 내용이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약의 내용이 된다. 1번이 뭐냐면 이미 알고 있는 것.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이건 이상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좀 불리한 거죠. 이미 알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상식적인 것. 설명 안 해줘도 되는 거 있잖아요. 왜 이종 보통면허가 있는 사람이 뭐 대형면허 차량 운전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이게 중요한데. 법령입니다, 법령. 법률이 아니라. 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해서 법령에 이미 규정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되풀이하거나 부연 설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약관을 자세히 보시면은 상법 규정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계약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항목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이 항목. 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계약 내용이 된다. 내가 못 들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못 들었지만 계약 내용이 돼서 내가 예를 하나 설명해 주고 싶은데 하나 볼까요? 그냥 자, A가 이제 동생, B가 형. 보험사라고 할게요. 보험사. 여기 중간에 이제 설계사가 있었어요. 얘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자.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하는데 보험사라고 부르는데 법에서는 보험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해되셨죠? 사망보험을 가입하는데 형이 죽으면이에요. 형이 죽으면 이렇게 임보험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를 담보로 하는 보험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저희 집사람이 제가 죽으면 보험금을 받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는 이런 계약을 허용해 주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도덕적인 위험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밥을 다 차려주는데 아침에 차려주고 저녁 차려주고 국에다가 맨날 락스나 뭐 염산 이런 걸 막 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덕적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고자 서면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피보험자의. 즉 계약자와 이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얘기는 상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피보험자의 자표할 동의가 없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돼요. 자, 이런 내용이 있고 이 내용은 당연히 상법에 규정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디에도 들어가 있다. 이 내용이
약관에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네 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지금 서명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고 했어요. 계약 체결할 때 형이 멀리 있고 해서. 그랬더니 설계사가 괜찮다고 말한 거예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즉 약관에도 이 내용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설명한 내용과 약관의 내용이 다른 거죠. 괜찮다. 무효 아님. 뭐 네가 해도 괜찮음.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형님이 좀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형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합니다. 지하철역에서 돌아가셨어요. 이거 진짜 사고고 실제 사례고요. 지하철역에서 약주 많이 하시고 뭐 이제 뭐 그것도 이제 논점입니다만 우연한 사고냐 논점입니다. 지하철 그 4호선인가요? 4호선인데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신 거죠. 소변 보신다고 밑으로 내려가셨다가 들어오던 전동차에 치여서 사망하셨는데 뭐 이제 거기 내려가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간 게 우연한 사고냐 뭐 이런 것들이 논점이지만 그거는 나중에 뭐 보험계약법 할 때 보기로 하고 아무튼 보험사고로 인정이 됐어요. 사망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인 A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했거든요. 청구했는데 보험회사는 거절했어요. 이유는 서면 동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무슨 주장을 했어요? 이거 설명을 듣지 못했다 라는 주장을 한 거죠. 설명을 듣지 못했다 라고 했지만 요거는 상법에 이미 규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판례에 따르면 예외가 되고 예외가 된다면 그 약관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누구의 주장이 옳아요? 보험회사의 주장이 옳은 거죠. 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경우에 보험업법상의 사용자 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보험업법상의 사용자 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의 손해는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잘 설명했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이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손해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과실상계가 가능하고 제가 알기로 이런 경우 70에서 한 60%까지는 보험금 지급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 사용자 배상 책임에서 사용자의 관리에 대해서 주의를 다했다는 것은 보험회사에게 입증 책임이 전환되기 때문에 계약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도구가 됩니다.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더 좋겠죠. 제가 지금 뭘 했냐? 약관의 구성력에 관한 의사설에 대한 판례의 예외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는 판례가 좀 괜찮은데 같이 보시죠. 비상인감사. 비상인감사는 상인감사의 이곳에만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상관습의 존재도 인정할 수 없음. 최근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상법의 법원과 관련해서 상관습법에 관련된 문제인데 여러분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법이라는 단어가 붙으려면 사실인 관습에 뭐까지 포함됩니까? 법적 확신. 사람들이 이걸 법으로 믿을 만큼의 법적 확신이 필요하거든요. 이건 누가 판단해 주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주장하면 법원이 판단하는 건데 따라서 이 상관습법으로 이게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데 요 사례가 시험에 종종 나온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보시고 계시는 법에는 이런 게 없어요. 비상인감사? 이런 게 없어. 법에는 그냥 감사죠, 감사. 다 감사예요. 그래서 뭐 나는 비상임이니까 상인감사들이 없으면 그때 감사로서의 일도 하고 책임도 부담하는 거야 라는 주장을 했더니
그런 거 없고 감사하면은 모두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직무를 수행해야 되고 그러니까 상관습법에 그런 주장에 대한 상관습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인데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제2조 공법인의 상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공법인의 상행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하나여 본법을 적용한다. 여러분, 공법인은 예컨대 광의로 본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여기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뭐가 없는 애들이냐면 영리성이 없는 애들이에요. 영리성이 없는 애들이지만 얘네가 어떤 그 공법인의 유지를 위해서 상행이라는 걸 해. 그러니까 일부, 그러니까 본질은 비영리이지만 다소 영리를 발생시키는 상행위를 하는 범위 내에서는 뭐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 이해됐죠?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죠? 규정이 있다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뭐 그게 우선해서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이 표현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객관식 문제라면.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설명이 조금 있으니까 이거 볼게요. 공법인의 상행위는 영리성이 있는 측면에서 전체는 아니죠. 공법인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상행위를 하는 범위 내에서는 상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2번에 보시면 이익 분배는 하지 않으므로 회사의 영리성은 없음.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상인의 개념 중에 영리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리성. 자, 이게 언제 나오냐면 한번 볼까요? 당연상인이든 의제상인이든, 물론 당연상인의 규정이 있고 의제상인이 준용하는 거지만 상인은 기본적으로 이것과 이것을 갖춰야 된다고 봐요. 영업성과 기업성. 그러니까 상인의 상행위에 상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영업성과 기업성을 갖춰야 되거든요, 여러분. 영업성이라는 것은 이 두 단어는 명문의 규정으로 있는 단어, 뭐 단어가 있지는 않지만 영업으로 하여야 한다. 얘는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물건을 제조해서는 아니 된다. 뭐 그런 경우는 따진다. 그런 얘기에서 이제 단어를 두 개를 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명문의 규정으로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어떤 요소를 갖추어야 영업성이 있느냐는 이건 해석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자, 통설은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리성, 계속성, 이거 적지 마세요. 뒤에 상인할 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요한 게 영업의사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상인의 영리성이라는 것은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발생시키려는 의사를 말해요. 실제로 돈을 못 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만을 말하는데 지금 얘가 상인이 갖춰야 될 영리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상인이 훨씬 넓은 개념이죠. 상인 중에 법인인 회사라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라는 애들은 얘도 당연히 이제 본질적으로 영리 법인인데 회사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발생시키려는 의사가 얘도 상인이니까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라는 구조의 본질상 만약에 발생한 이익이 있다면 이걸 내부 구성원들, 주식회사라면 누가 되겠습니까? 주주가 됩니다. 그 주주들한테 이익을 분배하려는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걸 포기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 이익배당은 주총 결의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배당 결의가 없으면 배당을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주주의 추상적 권리, 이익배당이 있으면 언젠가 받을 수가 있어. 이 권리까지 없는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인 경우에는 요런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익의 분배. 이것을 이익 분배설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상인으로서의 영리성과 상인 중 회사로서의 영리성은 차이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3번 별표해 두시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상인 자격의 취득 시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공법인에게도 상법을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공법인. 그런데 이 공법인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상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영리 목적이 아닌 행위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공법인은 어떤 영리 행위를 하려고 해요. 그럼 뭐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상법을 적용할 거냐? 이런 논의입니다. 자, 얘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개인 기업 혹은 개인 상인과 똑같이 판단합니다. 여러분, 내가 장사를 준비하는데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게를 얻고 뭐 자금을 빌리고 사람을 채용하고 이런 것들을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아직 개업을 시작한 건 아니죠? 영업을 시작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상법은 이런 개업 준비 행위도 영업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보조적 상행이라고 보고 상법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즉 개인 기업은 이 개업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영업의사가 나타난 그 시점부터 상법을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상인 자격에 그때부터 상법 적용을 받으니까 취득 시기라고 부르는데, 공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부분, 시기에서만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기업과 마찬가지로 상인 자격의 취득 시기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언제부터? 그 개업을 준비하는 순간 영업의사가 최초로 나타난 그 시점, 아직 개업하지 않았지만 저 사람이 영업을 준비하고 있구나. 이 시점부터 공법인도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 공법인이 아니라 얘네들 있죠? 영리법인. 예컨대 회사인 경우에는 회사가 언제 법인격을 취득하냐면 설립 등기 시에 상인 자격을 취득합니다. 법인격도 취득하고.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영리법인이니까 회사는. 자, 이유는 이 설립 등기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창설적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등기를 한 시점부터 그때 법인격이 딱 나타나고 그때 영리성이 딱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상법의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그 시기를 판단하기가 비교적 쉬워. 하지만 언제나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 이 공법인의 경우에는 누구와 똑같이 자연인인 상인과 똑같이 상인 자격 취득 시기를 판단해야 된다. 그건 언제라고? 최초로 영업의사가 드러나는 그 시점, 즉 개업 준비를 하는 행위를 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설명을 보시면 비영리법인, 공법인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다. 최초의 영업의사가 있는 때이다. 최초의 영업의사가 있는 때로 바로 언제입니까? 개업 준비 행위를 한 때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리법인의 상인 자격 취득 시기는 언제라고 그랬죠? 창설적 효력이 있는 상업등기, 그러니까 설립등기가 있을 때예요. 그때와 다르다는 점입니다. 밑에 보시면 정기공급계약의 위약금이라는 판례가 있어요. 자, 이건 공법인의 상행에 대한 건데, 자, 한전이죠. 이 전기공급계약. 자, 전기를 공급하고 돈을 받잖아요.
물론 한전은 비영리 법인입니다. 법률상이요. 그런데 전기의 공급, 이 46조가 기본적 상행위이고 제4조에 따라서 이 46조 중에 하나를 하는 사람을 우리는 당연상행이라고 부르는데, 이 46조에는 22가지 행위가 어떻게 열거되어 있어요?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거든.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이거 확대하면 안 되는 거죠. 딱 이것만 기본적 상행위로 인정이 되는데, 이 한정적으로 열거된 행위 중에 전기의 공급이 있어요. 전기의 공급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상행위가 되는 것이고, 상법에 적용되고 타법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 전기 공급 계약에 따른 위약금, 위약금 동그라미 치시고, 위약금 지급 채무 역시 상행위로 인한 것이다. 위약금 채권은 상사 채권이 되고, 따라서 상법에 적용을 받는 영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멸시효도 일반 민사 채권과 다르게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소멸시효 규정도 타법에 더 단기의 시효가 있다면 그게 우선합니다. 자, 그 다음 제3조 일방적 상행입니다. 조문을 제가 읽어볼게요. 당사자 중 그 1인 행위가 상행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자, 이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원칙. 자, 당사자 중에 1인의 행위가 상행인 때에는, 자, 그 말은 A와 B가 어떤 거래를 합니다. 근데 이 거래를 할 때 보니까 이 거래 내용이 얘한테는 상행위가 안 돼요. 뭐 카메라를 사러 갔단 말이죠, 내가. 근데 나는 그냥 개인적인 취미 활동을 위해서 카메라를 사는 거고, 이 사람은 카메라를 거래하는 도매상이에요. 그럼 이 거래는 누구한테는 상행위가 되겠습니까? A한테는 상행위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 거래에 적용되는 법은, 이 사람은 비상이니까 얘한테는 민법, 얘는 상인이니까 얘는 상법,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통된 법규가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의 시효에 걸린다는 것이죠. 물론 또 일방적 상행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다는 말은 뭡니까? 한 사람만에게 상행위가 됐을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법 규정 중에 일부는 쌍방적으로 상행위인 때만 적용되는 그런 법규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설명의 2번입니다. 2번. 상사, 매매 등 양 당사자 모두가 상인이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면, 뭐 제가 상인이어야 라고 표현 썼지만, 쌍방 모두에게 또 정확한 표현은 상행위가 되어야 적용되는 규정들이 있어요. 일부. 요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 자, 바로 나오는 것이 상사매매의 특칙, 상사유치권이에요. 상사매매의 특칙, 상사유치권. 밑에 가맹업, 채권, 매입업, 대리상, 이런 애들은 따지고 보면은 당사자들이 모두 상인이기 때문에 제가 넣어놓은 건데, 요거보다는 요 두 가지, 상사매매의 특칙, 그리고 상사유치권 관련된 규정은 쌍방적으로 상행위가 되어야 한다. 쌍방적으로 상행위가 되어야 한다. 얘를 먼저 정리하면 상사유치권은 유치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요 피담보 채권이 쌍방적으로 발생해야 돼요. 쌍방적 상행위로. 그리고 얘는 매매계약의 당사자 모두에게 상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얘에 대해서는 좀 사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자, A는 학원을 준비하시는 분이고 B는 학원을 운영 중인 분이에요. 자, 이분으로부터 A가 학원을 하기 위해서 학원 건물을 매수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쵸? 매매네, 매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만약에 상사 매매에 해당한다면 특칙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매수인, 물건 지금 건물 사시는 분이요. 매수인의 하자 검사 통지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뭐 뒤에서 내용 자세히 볼게요, 우리가. A는 부동산을 사자마자 이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지를 검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하자가 있으면 이걸 알려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게 의무니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불이행했을 때 효과가 있겠죠. 불이행했을 때 효과가 뭐냐면 원래 지가 할 수 있는 거 있죠? 손배 청구 못하고 계약 해제 못하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제도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거래의 신속성, 신속한 종결, 분쟁이 너무 오래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특칙이 적용되려면 이 매매계약이 얘한테도 상행위, 얘한테도 상행위가 되어야 되겠죠? 그걸 따져보잔 말이에요, 여러분. 따져보자. 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얘가 상인인지를 판단해봐야 그게 상행위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상인인지를 판단해 보려면 우선 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4조에 해당하는 당연 상행이 되려면 몇 조에 해당하는 46조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교육업은 46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절대 4조의 당연 상행위는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 상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몇 조에 따라서 5조에 따라서 상인이 될 수가 있죠. 즉 5조 1항에 따라서 설비를 갖추거나 아니면 5조 2항에 따라서 회사인 경우 상인으로 의제됩니다. 이걸 의제 상인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얘가 회사인지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자, 건물과 같은 설비를 갖추고 학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분은 5조의 의제 상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본인이 운영하던 학원 건물을 판다는 것은 이 양반한테는 상행위가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학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건물을 사는 거, 준비하기 위해서 건물을 산다. 학원업을 위해서 매매를 한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영업을 위해서 하는 거, 이걸 보조적 상행위라고 부릅니다. 즉, 이분은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로서 개업 준비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개업 준비 행위가 상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뭐가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업 의사가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업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뭐로 판단하는 거예요?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 또는 영업 의사의 또는입니다. 또는 주관적인 인식 가능성. 즉 누가 보더라도 아유 저 사람 개업 준비하는 거만 이라고 알 수 있는 의사이거나 또는 뭡니까? 몰라. 이 사람이 왜 저러는지 모르지만 주관적인 인식 가능성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냥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왜 돈이 필요하다. 뭐 영업 점포를 늘리려고 해. 점포를 차리려고 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것도 영업의사가 인정이 되니까 개업 준비 행위로서 상행위가 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죠. 근데 이 학원 건물을 학원하려고 산다고 봤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여기도 포함되고 만약에 이분이 살면서 이걸 뭐 설명했다면 알 수 있겠죠, B도. 근데 뭐 이걸 하지 않아서 건물을 왜 사는지를 몰라서 영업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조적 상행위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얘한테 상행위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일방적으로만 상행위니까 이 상사 매매의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 상사 매매의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인의 하자검사 통지무가 있어요. 근데 이거 즉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즉시. 자, 즉시 해야 되고, 만약에 발견이 어려운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면 됩니다. 계약 체결 후 6개월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적용이 되려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쌍방적으로 상행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상사 매매의 특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상법의 일반법인 어디로 간다? 그렇지. 민법으로 가기 때문에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이 문제가 되고, 그렇다면 계약 체결한 날이 아니라 안날로부터 6개월이 되겠죠. 따라서 이것이 쌍방적 상행위가 아니고 그래서 상사 매매의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면 내가 6개월이 경과, 그러니까 건물 사고 한 6개월 지나갔고 8개월째에 아이고 비가 새네 이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응?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안 되네, 이거 상사 매매 특칙 적용 안 되는 거네, 그렇게 혼자 생각하면 곤란하죠? 문제의 제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만약에 특칙이 적용된다면 6개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을 텐데 그 특칙이 적용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특히 첫 번째 요건인 거죠. 쌍방적으로 상행이어야 적용되는 것이니까 쌍방적으로 상행인지를 판단하겠다 라고 하신 다음에 상사 매매의 특칙에 대해서 의의를 쓰시고 요건 중에 쌍방적으로 상행일 것, 이걸 쓰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요건들도 쓰겠죠. 그리고 효과로는 뭐 어떻게 젖었다, 그렇죠? 뭐 6개월 여기도 여기 쓰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검토 뭐 소결에서는 안 쌍방적이네, 그러니까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네,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르겠네 까지만 쓰시고, 한 번에 이제 결론에서는 그러니까 선배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답안을 구성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관련 판례로 일방적 상행에 해당해서 원칙적으로 다 상법에 적용되니까 상사 채권에 해당하는 것들을 모아놨어요. 자, 세탁업자의 차용금, 세탁업은 뭐 영업이고 이것 때문에 돈을 빌렸다면 영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보조적 상행이고 상법에 적용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금전 차용행위는 그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상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은 상사 채권이다. 영업을 위한 행위, 이걸 보조적 상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은행 간 대출금 채권. 자, 은행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주식회사고 주식회사는 본질적으로 영리법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피담보 채권은 피고 백익 인베스트먼트와 금융기관인 대한생명보험과 국민은행의 쌍방 상행위로 인해서 생긴 채권이다. 물론 쌍방적으로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사 채권이죠. 하지만 이건 뭐 쌍방적으로 된 거다. 신협대출 채권. 자, 신용협동조합은 여러분 협동조합법에 따를 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를 때 목적 조항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비영리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다소 이자를 받고 대출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적어도 신협에게는 상행위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대출을 받아가시는 분이 사업 목적으로 빌려갔다면 신용협동조합에게는 상행위가 되지 않지만 이분한테는 어때요? 영업을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거니까 보조적 상행위가 되겠죠? 그럼 일방적 상행이죠? 일방적 상행이라고 하더라도 뭐라고요? 상사 채권이니까 그 대출금 채권은 상사 채권이고 원칙적으로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넘어와서 연대 보증을 받은 상인이요. 이 판례 중요하니까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인 원고가, 그렇죠? 상인이에요. 얘가 상품을 판매했으니까 매도인입니다. 이 대금 채권에 대해서 피고로부터 연대 보증을 받은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상행위에 해당한다. 자, 왜 그렇습니까? 나한테 상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채권을 위한 보증 계약도 반증이 없다면 상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공동차주인이 비상인인 경우 보겠습니다. 소외 1위 상인은 아니지만 소외 회사에 대해서 상행위가 되는 소비대차 계약을 소외 회사와 함께, 자, 회사는 뭐다 여러분? 무조건 상인이에요. 무조건. 회사와 함께 공동차주로서 차용금을 부담했다. 상인과 함께 돈을 빌렸다면 일방적으로 상행위가 되기 때문에 나는 비상인이지만 나와 함께 돈을 빌린 사람이 상인이라면 나에게도 상법이 적용된다는 것이고요. 이건 뒤에도 한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체크. 근로자 유족의 위로금 채권. 단체 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 채권에 5년의 상사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무슨 얘기냐면 회사가 영업을 하죠. 영업을 위해서 근로자를 채용하죠. 그러니까 회사와 피용인 간의 근로계약은 영업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보조적 상행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근로계약에 기초해서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들이 회사에 손배 청구하는 것도 해당 보조적 상행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상사 채권으로 5년의 시효가 걸린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야, 이거 한 조 한 조가 설명이 너무 긴 거 아니냐? 앞부분이고 중요한 조문들이 거기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 뒤로 가면 갈수록 그냥 넘어가는 것도 조금은 있을 거예요. 너무 서둘러서 하지 않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당연상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